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신년 1월 1일 특집으로 준비한 뉴스레터 K 2부에서는 경제 이야기 해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국내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자칫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그리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모시고 2025년 새해 한국 경제 위험 요인과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계엄 이후에 우리 경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계엄 이후 내놓은 첫 경기진단에서 경기 회복이라는 문구가 이제 삭제됐고요.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낮춰 잡았습니다. 2025년 한국 경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개괄적으로 좀 전망을 해주세요. 먼저 박연미 평론가님부터 좀 해주세요. 네, 지난해 12월 초에 있었던 계엄 사태 이후에 환율 급등하고 가뜩이나 어려웠던 살림살이 더 팍팍해졌다는 건 뭐 다들 아시는 문제일 텐데 네. 그가 돌아왔죠. 트럼프 당선인이 1월 20일에 취임식 하고 나면 관세와 함께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셨군요. 그분이 오셨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그분이 오시는 것만으로도 어렵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여기에 설상가상인 상황이라 수출 어렵고 내수 더 어려워지고 금리 빨리 내리자 이런 목소리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주원 실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국은행이 내년 거를 1.9%로 전망한 게 계엄 사태 터지기 전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그런 정치 불확실성을 반영하면 실제로 이제 JP 모건과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 한 40개사의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 평균치를 구해 보면 1.8 정도 나오고, 네. JP 모건, 모건 스탠리, 노무라 같은 경우는 1.7, 그리고 시티 같은 경우는 1.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1%대 경제 성장률은 1960년 이후로 저희가 한 65년 정도 연간 경제 성장률을 한국에서 집계를 했는데 딱 그동안 5번 나왔거든요. 네. 2% 미만이. 그게 뭐 아시겠지만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그래서 내년 1%대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 6번째 저성장 1%대를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환율 얘기 좀 해볼게요.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 이어가면서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 번째로 1,500원 넘기는 것 아니냐 이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원 실장님, 원달러 환율 실제로 1,5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1,500원을 넘었던 게 딱 2번 정도 있었는데 외환위기 때 이게 이제 97년 1월에 800원대였는데 네. 같은 해 12월 달에 1962원 일일 종가로, 그리고 장중으로는 2,000원이 넘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되게 짧게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해 7월에 98년 7월에 1,200원대로 다시 내려왔는데 네네. 지금은 지금 1,300원, 1,400원대가 몇 년 정도 지금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1,300원, 1,400원대가 뉴 노멀일 가능성, 그렇다면은 이게 기준선이 된다면 네. 1,500원대는 어찌 보면 어떤 이벤트만 발생하면 쉽게 넘을 수도 있는 그런 그래요? 상황이긴 한데 한국 역사상 넘었던 케이스는 외환위기 때, 그리고 금융위기 때 잠깐 1,570원까지 갔던 거, 네. 그런 거라 1,500원까지 갈까? 그러니까 1,500원의 의미는 뭐냐면 한국 경제가 좀 심각한 위기 국면, 펀더멘탈에 뭔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1,500원 선을 넘기거든요. 네.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렵긴 한데 정말 그 정도일까? 그거는 좀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박연미 네. 평론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15년 만에 최고치 찍은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일회성이 아니라 쭉 장기간 이게 이어진다면은 우리 경제가 여러모로 이제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고환율 상황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일단 구조적으로 미국이 강달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죠. 네.
고관세는 이미 예고가 돼 있고 생각보다 금리 인하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 같고 관세를 소위 말해서 때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네. 그 정도로 무차별적인 관세를 퍼붓게 되면 미국의 물가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테니 네. 금리 인하 속도를 제어하는 그런 기제로 작용을 할 테고 이런 상황 속에서 환율이 떨어지길 바란다.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최상목 기획재정부 부총리나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는 저도 이제 취재하던 시절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뵀던 분들인데 아주 조심스러운 성향을 가진 관료들이에요. 두 분 다. 신중하다. 굉장히 신중한 사람들인데 작년 연말에 양쪽 기관을 통해서 나왔던 메시지를 보면 아, 이분들이 상황을 정말 만만치 않게 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읽힙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그런 캐릭터인데 네. 지금의 고환율이 뉴 노멀이다. 미국 가서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 얘기를 했죠. 저는 그거 굉장히 사실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는. 근데 이거는 계엄 사태 훨씬 이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이 또 간단치 않게 펼쳐지고 기자들하고 계엄 사태 이후에 나눴던 이야기에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현재의 고환율은 바깥의 요인이 절반, 내부 요인이 절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울러서 이창용 한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금리의 방향성을 예고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나왔던 통화신용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서 경기 하방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겠다는 문구를 집어넣어요. 네. 이게 사실상 편집장 역할을 하는 총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윤허를 해서 보고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양쪽 기관에서 환율이 더 뛸 수도 있다는 걸 용인하는 건 아니지만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 나온다는 건 이거 왜 어지간해서는 우리가 극복하기 쉽지 않겠다.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구두 개입도 하고 실탄 개입도 하겠습니다만 제일 좋은 건 달러 많이 벌어와서 환율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해야 하는데 관세 올리고 통상 압박이 강화되는데 달러 많이 벌어올 수 있을까? 2024년보다 잘할 수 있을까? 이거 예단하기 어렵거든요. 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고환율 상황 상당히 오래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아까 주원 실장님께서 1,500원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취임식 당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아주 일시적으로 그 북은 터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고요. 자, 주원 실장님, 정부는 외환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 환율 방어에 나서겠다 이런 의지를 또 표명을 했거든요. 외환 보유고는 지금 충분합니까? 11월 현재 4,153억 달러인데, 요게 우리가 가장 높았던 게 2021년 10월에 4,692억 달러 가장 높았고, 네. 그거보다는 훨씬 낮죠. 근데 2024년 하반기 이후로는 4,200억 달러 내외에서 그냥 왔다 갔다 그래서 네. 최근에 갑자기 준다 이런 느낌은 없었고, 왜냐면 무역 수지는 계속 흑자를 기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적정한 건가. 그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일단 GDP 대비 한 10% 이상 정도면은 일단 괜찮다. 근데 이게 지금 한 20% 정도 좀 넘거든요. 네네. 우리 외환 보유가 우리나라 GDP 대비 그게 97년 외환위기 때 그게 3%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준치가 3개월치 수입액보다 많아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100% 이상이어야 되죠. 네. 지금 한 260%였는데 97년에 우리가 56%였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만 보면 나쁘지 않는데 일베에서 이제 IMF의 그 한국 외환 보유액 적정 수준을 한 4,600에서 7,000억 달러 수준으로 잡고 있는데 요건 사실 신흥국 기준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2023년부터 IMF 기준에서 신흥국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럴 거 볼 때 과거에 이제 좀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외환위기냐 떠올리실 텐데 외환위기는 아니다. 최근에 환율 불안이. 네. 근데 그 정도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질문은 두 분께 다 드릴 텐데 우선 네. 이제 주원 실장님께 얘기 이어지니까요. 외환 보유고 푸는 방법 외에 환율 방어 위해서 정부가 좀 내놓을 수 있는 대책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그래도 시장에서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게 이제 국민연금공단. 네. 이게 이제 해외 주식을 만약에 국민연금이 사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니까 환율이 또 올라가잖아요. 이거를 정부가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먼저 좀 줍니다.
그리고 시장이 좀 안정될 때 다시 이제 국민연금으로 받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사는 규모가 좀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문제가 뭐냐면, 경제력에 대비 그 외환시장 규모가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출입구가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달러화가 움직여버리면 환율이 크게 변동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쪽에서, 정부가 이게 이제 그 한도를 500억에서 650억 달러로 증액을 했는데, 최근 이제 불장이잖아요, 미국이.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에서 아무래도 미국 주식을 많이 살려고 하는 또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도를 좀 더 높여주면 외환시장 안정에 좀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박연미 평론가님, 환율 방어책 어떤 게 있을까요? 환율 수출 많이 해서 달러 많이 벌어오는 게 최고입니다. 지금 네. 주원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선택해 볼 수 있는 차선책들인데 대표적으로 보면 구두 개입을 하고 구두 개입도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네. 제일 처음에는 외환 당국의 사무관이 시장 매체에 전화를 돌립니다. 해서 네. 우리는 과도한 쏠림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요걸 내외신 한 7, 8개 매체에 전화를 해서 퍼져나가라고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는데 안 되면 기획재정부 장관, 하는 총재까지도 나서게 되는 거죠.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에선 대통령이 환율에 대해서 언급을 한 일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안 될 때 실탄으로 개입을 합니다. 물론 어떤 정부도 우리가 실탄으로 개입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한 달이 지난 후에 외환 보유액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주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연기금 등이 가용할 수 있는 외화를 시장에서 사게 되면 원화 갖다 팔고 달러 사오게 되니까 원화 값이 더 떨어지죠. 네. 그래서 시장에 가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랑 일단 맞교환하고 나중에 달러 쌀 때 사서 갚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충격을 일시적으로 좀 줄일 수는 있는데 이건 사실은 대증요법이고 우리가 암 투병할 때 머리 아프다고 두통약 먹으면 두통은 일시적으로 가시는데 암이 치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책은 수출을 많이 하는 건데 요게 유언에서 네. 관세, 통상 압박 이런 거 고려하면은 그러니까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 질문을 지금 드리려고 네. 했었는데 만만치 않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달라는 취지에서 새 우리 경제 좌우를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제 취임입니다. 곧 취임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취임 전부터 이제 관세 폭탄 예고하고 그 우리 경제 버팀목이 수출인데 그렇죠. 와 이게 타격을 입지 않을까 되게 우려가 되는데 전반적인 우리 수출 전망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둡습니다. 어둡죠. 현재로서는 어둡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물론 정책 위에는 항상 대책이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지만 대책을 마련하고 전략 짜야 하는 아주 황금 같은 시간을 우리가 사실은 충분히 활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트럼프 일기 때 어떻게 해왔는지 최근에 나온 발언이 뭔지를 보면 앞으로의 경로를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하고 맺었던 협정 USMCA를 보면 여기에 나라 이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US하고 MCA가 다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국가 간 협정에 따르면 2036년까지 웬만한 품목은 다 무관세입니다. 네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가면 25%씩 관세 매긴다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관세가 가장 아름답대요. 그렇죠. 관세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고 여기에서 다만 내가 원하는 전제 조건들 마약 문제, 불법 이민자 문제 이거 해결해주면 우리가 좀 깎아줄 수도 있어. 이렇게 협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중국에도 기존 관세 플러스 10%포인트씩 무조건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 최고 세율은 60%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는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품의 가격이 일정 부분 오른다고 해도 그거 감내한다. 다른 방식으로 이거 물타기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 이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반박이 가능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서 의회 건너뛰고 자아 실현을 마음껏 할 수 있겠느냐. 일기 때에도 불법 이민자 문제 때문에 멕시코에 5% 관세 매기고 매월 5%씩 증액하겠다고 했는데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을 줄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실현되든 실현되지 않든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나 증시나 금융시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직
취임도 안 했고 아직 관세 매긴 것도 아닌데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위협만으로도 그 발언이 나온 당일에 작년에 멕시코 페소하고 캐나다 달러가 그 당일 네. 1% 전후의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급락하기도 했고 이런 상황들 종합하면 우리나라 수출 환경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대신에 지렛대가 있다는 건 한 가지 우리가 좀 버틸 만한 부분이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 한국이 자동차를 2024년에 미국에 너무 잘 팔았죠. 네. 너무 잘 팔았기 때문에 너무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팔기는 하는데 이게 미국 경제에도 기여한다. 일자리에도 기여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멕시코나 캐나다에 우리나라 공장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편을 먹어야죠. 우리 둘이 편 먹고 설득 같이 해보자. 지금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서로 일러바치고 편 가르기 하는 상황인데 삼성, LG전자 가전공장 멕시코에 들어가 있고 네. 캐나다에도 보면은 LG 엔솔 공장 있고 포스코 퓨처엠 공장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공장도 멕시코에 있고 두산 밥캣,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곳들도 공장 있으니까 편 먹고 힘을 좀 키워서 등치를 좀 키워서 체급을 좀 올려서 상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연미 평론가님이 뭐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주원 실장님 무엇보다 효자 종목 반도체가 수출 이제 견인해 줘야 할 텐데 전망이 별로 안 밝죠. 네, 작년 2024년에 우리 반도체는 상당히 좀 좋았지만은 네네. 이제 2024년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수출 금액 자체로는 작년에 상당히 좋았는데 작년 3월부터 갑자기 마이너스 20%대 물량 자체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만 받쳐주면 올해 2025년에도 우리 반도체가 잘 나갈 수 있는데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상당히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고 네. 우리 주력은 사실 AI 반도체와 관련된 HBM 쪽이 아니고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PC나 그다음에 스마트폰 쪽 반도체가 주력인데 이쪽은 2025년 시장 전망이 상당히 좀 어둡습니다. 네. 그렇다면 작년 기준으로 한 11월 달 기준으로 우리 전체 수출 증가율은 플러스 1.4%였는데 반도체를 빼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4.7%가 나오거든요. 그 말은 작년에는 반도체가 우리 수출을 견인했지만 반도체 시장이 안 좋고 가격이 떨어진다면 2025년인 올해는 반도체가 오히려 우리 전체 수출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암울한 전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이번 질문은 제가 박연미 평론가께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딱 얘기를 나눠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는 커지고 환율은 여전히 불안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 어떤 쪽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보세요? 한국은행은 지금 금리 인하하는 속도, 시기 이걸 보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할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계엄 사태 이전에도 내수가 좋았던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때도 수출은 넉 달 연속 증가율이 하락하고 내수 경기 실종되고 분기 성장률이 2분기 역성장, 3분기에도 작년에 초저성장에 그친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얹어진 거니까 한국은행이 사실은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2월 초 중순까지만 해도 추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계엄 사태 이후에는 추경 관련해서 굉장히 당장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을 하거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경우에는 일단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보자 이런 입장이지만 아마도 추경론이 속도가 좀 날 것으로 보이고요. 한은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낮추고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을 통해서 경기를 방어하고 양쪽에서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죽어가는 이 내수 경기 심폐소생술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환율 눈치 보느라고 금리 인하 속도 그동안 빠르게 못했는데 요거 좀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경 얘기는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해볼 거고요. 자, 주원 실장님.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폭탄제 예고한 데 대해서 미국인들 사이에 야, 이건 물가 상승 너무 되는 거 아니냐, 물가 너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게 관세 폭탄으로 인한 물가 상승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의 선택권도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건데 이거 미국 국민들이 과연 좋아할까요? 근데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네.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네. 예, 감수하겠다는 뜻이고요. 다만 이제 미국 의회 예산처에서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보편 관세 10%,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를 올렸을 때 만약에 이제 관세 정책이 없다면 2024년 미국 물가 상승률은 3% 내외. 그러면 2025년에는 2%대 중반으로 떨어질 거라 예상하는데 보편 관세 10%일 때는 2025년 물가 상승률이 3.7%. 네. 그리고 대중국 관세 60%를 적용하면 2025년 4.4%. 와. 뜰 걸로 의회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네. 다만 좀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게 이 미국 의회 예산처가 요게 이제 대통령 선거 전에 했던 거라 네. 좀 트럼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관세가 올라간다는 건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고요. 예. 그럼 그게 생산자 소비자 물가로 거쳐서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분명히 높아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예. 실제로 만약에 예상보다 이래 의회 예산처 그런 전망대로 이렇게 3% 4%대까지 올라가면 미국 국민들이 싫어하죠. 네. 그런데 트럼프 일기 때 그때도 이제 중국에 대한 수입 관세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아주 물가를 자극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도 달러가 좀 다소 강소했거든요. 네. 관세. 그러니까 달러화가 약세면은 같이 물가를 자극시키는 영향이 있는데 달러화가 강세면 물가를 좀 잡아주는 영향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뭐 예산처에서 미국 의회 예산처에서 한 정도로 크게 올라가진 않지만 분명히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영향은 있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박연미 평론가님 네. 이게 강하게 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때리겠다고 이제 엄포는 났는데 지금 주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 국내 상황도 보고 국내 물가 네. 소비자 물가도 봐야 되니까 무지막지하게 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우리가 조금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경력직이란 말이죠. 네네. 한 번 해봤고 어떻게 하는지 다뤄봤고 바이든 정부가 했던 거랑 뭐든지 다르게 난 좀 차별화를 두고 싶다. 이게 컨셉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한 번 해봤는데 그때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됐었어. 요런 기억이 하나 있을 테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통상 압박이 저는 훨씬 더 강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술 전쟁이 시작이 된 이후에는 미국이 좀 더 안하무인이 되었다랄까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중국 기술 굴기도 막 내려앉혀야겠다 이런 게 의지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G2가 그때보다 더 예민하게 맞붙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역대 대통령 중에 공약 이행률이 네.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무서운 부분인데 저는 자아실현 어느 정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주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게 현실화되지는 않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작년 연말에 부채 한도를 아예 빼버려라 예산안 처리할 때. 근데 공화당에서 의원들이 그거 동의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하고 싶은 만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상황이 낙관적으로 펼쳐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거기다가 공화당이 또 뭐 다 받아주지는 않지만 자당 의원들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공화당이 의회도 장악을 했잖아요. 어쨌든 구조적으로 하려면 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우린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거보다 나은 상황을 만들어내야죠. 네. 자, 이번 질문 먼저 주원 실장님께 한번 드려볼게요. 트럼프 관세 정책, 우리 경제에도 이제 부정적 영향 끼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누차 얘기했는데, 글로벌 경제라는 이런 차원에서 봐도 이거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우리가 좀 기간별로 한 3기간 정도로 살펴보면 네. 2003년에서 2008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연평균 성장률이 한 4.5% 정도 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 위기까지 2011년에서 19년까지가 3.5%확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IMF 전망치를 기준으로 하면은 향후 한 3.3% 평균 계속 떨어지죠. 네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글로벌 교육 시장에서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중국이란 나라는 아직도 이제 중진국 개도국이기 때문에 고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고성장한다는 건 많은
해외 바깥의 제품을 사고 또 팔고 이래야면서 이제 무역이 활성화되는데 이게 관세 정책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타겟이 이제 중국이에요. 그러니까요. 일기 때도 그렇고. 근데 그렇다면 중국이 점점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블록화가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세계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거고. 블록화라는 거는 고립된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는 유독 선진국 중에서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겁니다. 자, 지금 주원 실장님도 중국 경제 얘기를 좀 하셨는데 고립화 가능성 얘기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 또 다른 변수가 중국 경기입니다. 부진 가능성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지도부는 올해 경제 성장을 5% 달성하기 위해서 완화적 통화 정책,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박연미 평론가님, 올해 중국 경제 회복 가능성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계세요? 2024년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2024년이 워낙 좋지 않았고 부동산 경기가 생각보다 중국 정부가 원하는 만큼 살아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네. 이런 것들 고려할 때 기저효과도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중국 지도부가 2025년 스케줄로 제시한 게 일단 3월 5일에 전국 인민대표회의. 그러니까 인민대표회의에서는 성장률을 어떻게 할 건지, 성장 경로를 위한 밑그림을 어떻게 짤 건지를 공개하는 회의인데 여기에서 재정적자 감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할 거다. 네. 이게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예요. GDP의 3% 수준까지만 허용을 했던 게 2024년이었다면 이제 재정적자 GDP의 4%까지 가는 것도 허용한다. 그래서 같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 네. 로이터 통신이 관계자 발로 했으니 누구 발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약 600조 원 상당의 특별국채를 발행을 해서 빚내서 경기 부양한다는 겁니다. 네네. 2024년에 여러 가지 금리도 내리고 부양책을 내놓고 특히 2구 환신이라고 해서 옛날 가전, 옛날 자동차 이거 새로 살 때 좀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있었는데 네. 요거 갖고 간지럽다는 거죠. 600조 정도는 들어가줘야 살아날 거다. 이거 2025년에 쏟아붓는다라고 하니까 대외적으로 미국한테 얻어맞은 지는 사실 오래됐고 어차피 안 팔려왔다. 관세 여기서 조금 더 올리는 거 협상의 여지도 있을 수 있다. 내수로 한번 살아나 보자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중국 경기는 2024년보다는 2025년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 일본 쪽 잠시 짧게 살펴볼게요. 일본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에도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일본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 와중에 엔캐리 청산이 현실화돼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거다. 이런 전망도 일부 나옵니다. 주원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본은행이 한 17년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다가 네. 3월 달에 플러스 0.1%로 올렸고 그리고 7월에 플러스 0.25%로 올렸는데 이때 좀 사단이 났죠. 네. 그리고 이제 정권도 바뀌고 하고 금리를 높이겠다고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는 이제 일본에서 금리가 쌀 때 빌려다가 바깥에다 투자했는데 갑자기 일본 내 금리가 올라가면 다시 일본 쪽으로 오면서 예를 들어 한국 시장에서 쭉 빠져나가는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제 올해 1월에 춘투가 있거든요. 막 시작이 됩니다. 그때 임금 인상부터 해서 이게 상당히 좀 사회가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1월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죠. 네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일본 경제가 쭉 가라앉을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은 잃어버린 30년 이제 극복했다고 만세를 불렀는데 다시 또 침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지금 또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있고 그렇다면 반드시 일각에서 얘기한 일본이 금리를 더 올릴 거다 또는 그것 때문에 엔캐리 자금이 청산된다. 요거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뜻에서 노래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사전에 두 분께 이제 추천곡 부탁드렸었어요. 박연미 평론가님이 데이식스의 해피 신청하셨습니다. 추천하신 이유 뭘까요? 거기 가사가 네. May I be happy 이렇게 묻는 내용이 나와요. 저 좀 행복해도 될까요? 매일 웃고 싶어요.
네. 걱정 없고 싶어요. 이거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가사가 있을까 싶은데 네. 흥겨운 장단에 그렇지 못한 가사이지만 올해는 거기에 예스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해서 골라봤습니다. 자, 좀 약간 짠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자. 자, 우리가 경제 어렵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여기에 굴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데이식스가 부릅니다. 해피. 그런 날이 있을까요? 마냥 좋은 그런 날이요. 내일 걱정 하나 없이 웃게 되는 그런 날이요. 뭔가 하나씩은 걸리는 게 생기죠.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날이 있을까요? 꿈을 찾게 되는 날이요. 너무 깊어 하늘 보고 소리를 지르는 날이요. 뭐 이대로 계속해서 버티고 있으면 언젠가 그런 날이 올까요? May I be happy. 매일 웃고 싶어요. 걱정 없고 싶어요. 아무나 좀 답을 알려주세요. So help me. 주저앉고 있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제발 제발요. Tell me it's okay to be happy. 알고리즘엔 잘된 사람만 수도 없이 뜨네요. 뭐 이대로 계속해서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 저런 날이 올까요? May I be happy. 매일 웃고 싶어요. 걱정 없고 싶어요. 아무나 좀 답을 알려주세요. So help me. 주저앉고 있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tell me it's okay to be happy. 그냥 쉽게 쉽게 살고 싶은데 내 하루하루는 왜 이리 놀라울 정도로 어려운 건데. May I be happy. 매일 웃고 싶어요. 걱정 없고 싶어요. 아무나 좀 답을 알려주세요. So help me. 주저앉고 있어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제발 제발요. Tell me it's okay to be happy.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새 1월 1일 특집 2025년 대한민국 경제 전망 박연미 경제평론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탄핵 정국의 증시가 요동쳤습니다. 주원 실장님, 올해 우리 증시 어떻게 전망하세요? 주식시장은 이제 실물경제 거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네. 사실 실물경제만 딱 놓고 보면 저희 연구원 전망치로 2025년 연간으로 1.7% 보고 있는데 네. 상반기가 1.5%, 하반기가 1.8%잖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상저하고의 모습을 띄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주식시장의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제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 네. 실적이 그 예를 들어 뭐 반도체 기업이든 자동차 기업이든 거기 실적이 그들 주가에 반영이 되고 그걸 모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좀 어두워 보입니다. 그리고 석유화학하고 철강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네. 중국 경제가 쉽지 않다면 걔를 밀어내기 수출이 많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자동차는 어쩌면 올해 이제 트럼프 일기 때 철강하고 알루미늄이 타겟이었는데 이번엔 자동차까지 어떤 관세 인상의 타겟이 될 가능성. 유일하게 괜찮은 게 지금 조선입니다. 네. 그렇다면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의 업종들이 올해가
작년 2024년보다는 상당히 좀 어둡다. 그러면 주가가 우리가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는 상저하고지만 하고의 그 높을 고자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아, 그래요. 오늘 우울한 소식들이 좀 많은데 새해 첫날부터 자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송년회 예약 취소되고 소비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기대했던 연말 특수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박연미 평론가님. 네. 와, 내수경제 실제로 어느 정도 위축됐다고 보세요? 이거는 뭐 통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작년 연말에 송년회 예. 꽤 많이 줄었을 겁니다. 저녁 먹기로 했던 모임은 점심으로 하자. 아마 이러셨을 거고 모임이 한 10개쯤 있었다면은 그중에 한 절반 가까이는 취소되는 경우도 많았을 텐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네. 이게 아주 피부에 와닿거든요. 작년 연말에 중소기업 중앙회가 전국에 이제 그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한 절반 정도, 응답한 기업의 절반 정도는 전국이 불안해지면서 큰 손실을 봤다. 특히 응답자의 한 80% 이상은 2023년에도 어려웠는데 그때 한참 금리 올릴 때 아닙니까? 그때보다 2024년이 더 어려웠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소기업인데 이게 소상공인 쪽의 설문조사로 가면 상황이 더 녹록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12월 10일부터 12일 사이 그러니까 계엄 사태 이후에 한 주가 흐른 다음에 진행된 조사니까 네. 심리가 극도로 악화돼 있을 때겠죠. 소상공인 1,6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답변한 사람 10명 중에 9명은 매출 줄었다. 네. 그리고 이 중에 한 40%는 매출이 절반 이상 급감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바닥에서 내수 경기가 어떤지 우리가 체감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아주 가슴 아프게 본 통계는 아주 소액의 대출을 받은 한 600만 명 정도가 전체에 꾼 돈이 한 50조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 자금 중에 월이 아니군요. 그 한 사람당 총 한도로 한 100만 원 정도 꿔주는 정책 자금의 그 이자조차 내지 못해서 1,몇백 원씩을 연체하는 분들이 여기에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보면은 경기 좋지 않죠. 자, 주원 실장님. 연구원에서 좀 내수경기 위축이랄까 뭐 이런 거 워낙 짧은 기간이어서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거에 대한 좀 데이터 같은 거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통계가 이제 10월 산업활동동향이라고 예, 그죠? 예, 지금하고는 상관없는데 저희가 2016년 그 1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이 되고 예. 2017년 3월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인용이 될 때고 3개월 동안에 통계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때 보고서를 내놓은 게 있었어요. 네네. 그때를 보니까 이게 민간 소비 증가율로 우리 분기 단위로 발표하는 그것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4분기하고 2017년 1분기가 해당되죠. 네. 민간 소비 증가율이 2016년 3분기, 그러니까 탄핵 전에는 플러스 3.4%. 네. 그런데 4분기에 1.6%, 1분기에 1.9%. 끝나니까 2분기부터 이제 2.7%. 분명히 소비가 위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 사회 불확실성이 왜 소비로 연결될까 사람들이 의아해하는데 사회가 불안하면 지갑을 못 열어요? 이제 소비 이론 중에 프리커셔너리 세이빙이라고 예비적 저축 동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면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임금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이어지면 그러면 이제 생계를 꾸리는 가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저축을 많이 해야 되겠다. 소비를 줄이자. 이런 동기가 아마 예. 2024년 12월 그리고 2025년 1분기까지는 아마 지속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야, 이 질문은 박연미 평론가께 드릴게요. 자, 계엄 선포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민생 토론회였던 것 같은데 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배달 수수료 인하 등 내용 담은 지원책 발표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런 지원책이 좀 이렇게 추진되고 시행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정부가 주도해서 하겠다라고 했던 거의 모든 것들이 사실상 올스톱인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다만
그런 배달 수수료 인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압박도 좀 작용을 하고 네. 정부가 정책적 규제로서도 좀 단속을 하는 부분인데 소위 말해서 시쳇말로 씨알이 먹힐 것이냐. 눈치를 보다가 기업들이 여기에 굴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카드 수수료 인하 이런 것들은 때되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는 수준까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카드사들이 소비가 안 되는데 저희가 더 이상 내릴 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창고를 대방출해서 쓸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연말에 나왔던 2024년 연말에 나왔던 한국은행이 조사하는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의 심리가 정말 바닥까지 내려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좀 곳간이 좀 넉넉한 쪽이 있어야 여기에서 인심이 나서 나눌 텐데 지수 수준으로 보면 2022년에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가장 낮고 한 달간의 낙폭으로 보면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하락폭이 가장 크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될 것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자, 이번 질문 주원 실장님께 드릴게요. 지난해 11월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대로 회복했지만 도소매 분야 취업자 9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내수 부진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뭐 계엄 사태의 여파까지 이제 추가가 되면 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다고도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새 취업률이 여기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11월 고용 통계만 놓고 봤을 때 네.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12만 명인데 그거는 사실 플러스 10만 명 정도는 항상 늘어나요. 예. 그게 평균인데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 부진이 도소매 쪽 취업자를 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건설업이 마이너스 10만 명, 예. 제조업도 마이너스 10만 명입니다. 제조업은 수출이죠. 네. 지금 고용시장은 뭐 내수시장뿐만 아니고 사실 수출 경기는 작년까지만 해도 좋지만 고용 지표라는 게 경기 항상 좀 후행하거든요. 아마 2025년 올해 보면은 이제 수출 경기가 또 본격적으로 나빠지고 제조업 건설업 나빠지고 이러면 상당히 2025년 고용시장은 어려울 것 같다. 아, 그래요? 저희들 보면은 이제 연구원에서는 2024년 실업률을 2.7% 그리고 2025년에 3.0%로 잡았는데 이 실업률 통계의 맹점이 뭐냐면 실업자를 계산할 때 취업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하도 안 돼서 이제 포기해야지 집에 네. 있고 싶다 이런 사람 아예 통계가 빠져요. 그렇다면은 실제로 경제 성장률도 2025년에 1%대로 확 낮아지잖아요. 네네. 그럼 상당히 고용 시장은 2025년에 소위 말하는 얼음 절벽일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내수를 살릴 대책 일환으로 추경을 조기에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 예산안이 당초 증가율 3.2%보다 낮은 2.5%로 깎여서 이제 통과가 됐어요. 자, 박연미 평론가님, 조기 추경 편성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지금은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일각에서는 뭐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30조 원 수준의 슈퍼 추경하자 이런 의견도 내놓고 아마 시장의 중론은 적어도 20조 원 안팎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20조 원 정도 추경을 편성을 하면은 과거 기준으로는 네. 뭐 0.1%포인트 정도 GDP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들 평가를 했었는데 대외적으로 외풍이 아주 강력한 상황에서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경제 발목 잡을 또 다른 변수로 꼽히는 게 이제 부채입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기업과 은행들의 대외 채무 합계는 약 4,298억 달러, 우리 돈 614조 원 규모입니다. 자, 주요 기업 중에 부채로 인해서 위기 겪고 있는 경우, 특히 이제 심각한 유동성 위기 겪고 있는 경우 좀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주원 실장님? 이게 이제 대외 채무니까 이제 외화 대출이 주로 많은데 이게 4,298억 달러라면 우리 외환보유고보다 크죠. 네. 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은 큰일 났네. 네. 예,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 이러시는데 물론 이제 그 많다는 게
결코 이게 좋은 건 아닌데 대부분 이제 은행하고 기업들의 최근에 외화 차입금을 보면 사실 이제 그 환율이 올라갈 걸 예상해서 미리 좀 대출을 받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대출을 받을 때 물론 이제 단기 채무도 있겠지만 이런 네. 경우는 좀 뭐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좀 길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는 아니고 그래요? 오히려 잘한 짓이다. 달러화를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면 다만 이게 이제 그 대출을 우리가 이제 그 기업들이나 은행의 입장에서는 회계장부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 그걸 원화로 환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그 재무 지표가 악화가 됩니다. 네. 사실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데 네, 그런 쪽에서 기업 실적이나 은행 실적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나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잘한 짓이다. 그런 그렇게 생각입니다. 네. 자, 박연미 평론가님. 네. 이 와중에 이제 뭐 이게 유동성 위기냐 아니냐 갖고 얘기가 많았던 게 롯데그룹이 롯데 월드타워 어떻게 보면 약간 상징적인 그렇죠. 타워인데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걸 담보로 내놨다.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작년 가을쯤에 가을 겨울을 강타했던 그런 뉴스인데 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진화가 됐습니다. 롯데케미칼이 당초에 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채권단하고 약속을 하거든요. 우리가 네. 적어도 요 정도는 돈을 계속 벌어오겠다. 즉 돈 떼일 우려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 화학산업이 업황이 좋지 않은 와중에 그 조건을 못 맞춘 때가 있었어요. 네네. 일시적으로 해서 그 조건 관련해서 채권단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뭐 기한, 이익, 상실 이런 어려운 표현 쓰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돈 잘 벌어오고 롯데타워를 내놓을 만큼의 각오도 하고 있으니 이 조건 바꿉시다 해서 바꿨고요. 해서 롯데케미칼은 사실은 롯데건설의 위기와 좀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는데 네. 케미칼은 한동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화학 자체는 업황이 좀 어렵겠지만 롯데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 유동성 위기에 대한 루머 혹은 리스크 이런 것들은 작년 하반기보다는 확실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부동산도 매우 많은 그룹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자, 주원 실장님. 계엄 사태 이후에 국고채 금리 상승세 보이면서 은행권들이 대출 문턱 다시 높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새 대출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이 금리를 작년까지 좀 빠르게 내렸고 작년에만 1%포인트를 내렸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작년 12월에 마지막 FOMC를 하면서 파월이 이상한 말을 했죠. 예, 앞으로는 좀 모르겠다. 그리고 전도표를 보면 2025년에 딱 2번 정도밖에 안 내려요. 미국 연준이. 그리고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는 지금 양적 완화가 아니라 양적 긴축을 합니다. 네. 오히려 채권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 미국 정부도 보면 채권을 또 많이 발행해야 되고. 왜 미국 채권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이나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영향을 받지만 작년부터 나타나는 상인데 미국 국고채 금리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행이 올해 금리를 빨리 내려주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연준보다 빨리 내리긴 어렵거든요. 그러면 올해 그 국고채 금리가 그렇게 빨리 내려가지 못할 거고 그러면 2024년만큼이나 올해도 은행의 대출 문턱은 그렇게 낮아지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서민들이나 일반인들 가장 관심인데. 자, 또 다른 관심이 이제 부동산이에요. 네. 자, 대출 금리는 그 부동산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매물이 늘고 경제 물량도 많아지고 있는 걸로 이제 전해졌습니다. 자, 박연미 평론가님, 부동산 시장 뭐 그만큼 어렵고 지금 안 좋다고 평가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거래가 실종됐다. 거래가 이렇게 실종됐다? 평가할 수가 그 있겠죠. 정도로요? 예.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도 날씨 춥고 심란한데 부동산 가서 집 봐야지 이런 생각들 안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통적인 성수기 비수기 개념이 최근 들어서는 많이 희석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유 당장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앞서 말씀하신 그 롯데 같은 경우에도 그 네. 직원들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 정보지가 돌 때 롯데그룹 직원들한테 너희 회사 괜찮니? 친구들이 전화를 하면 왜 우리 회사 무슨 일 있어? 오히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상황이 그러면 그러니까 이사 가야지. 직원들이 물 먹었군요. 그렇죠. 네. 이사 가야지, 소파 사야지, 차 바꿔야지 이런 생각 잘 못 하시겠죠. 지금 상황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꾹 눌려있는 거래 실종 상태나 가격의 상승폭 하락이 유지될 거냐 이렇게 네. 보기는 어려운 게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거 맞습니다. 네. 20년 이후에 26년까지 추이를 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한 1만 호 이상 줄어들 거다. 이게 뭐 통계로 나와 있고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수도권의 감소폭은 더 크니까 금리는 어쨌든 천천히라도 내려갈 테고 공급은 줄어들 테고 신축 수요는 늘어날 테니 아마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국지적으로는 하반기부터는 좀 올라가는 곳들 우리가 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하반기부터는 올라갈 수도 있다. 주원 실장님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짧게 좀 전망을 해주세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으려면은 네. 이제 건설 그 사들이 얼마나 빠르게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네. 작년만 해도 이제 부도난 건설업체가 27곳, 2019년 이후 최대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분양 호수를 보면은 2021년에 한 14,000호였는데 지금은 6만 호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건축 부분의 건설사들의 착공 면적을 보면은 한 2, 3년 전에 반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좋다고 건설사들이 가장 잘할 거 아니에요.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벌써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못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건설 업계 내에서는 상당 기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 걸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공급이 준다는 그런 이슈도 있긴 하지만 네. 쉽게 저는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자, 경제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논의한 것 외에 또 다른 위험 요소는 어떤 게 있을지 먼저 그 박연미 평론가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좀 싸늘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현재는 정치가 경제를 좀 먹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뭐 과언이 아닌 상황 같습니다. 네. 대외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싸워도 왜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해도 애들 앞에서는 친한 척 하시잖아요. 네. 애들 걱정할까 봐. 지금 우리 상황이 딱 그런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소란하지만 대외적으로 나가는 메시지는 단일하게 하나의 목소리가 좀 나와줘야 하는 시점인데 미국의 강력한 새 정부를 상대할 수 있는 스피커가 없다는 거. 대표자가 부재하다는 게 이게 지금 가장 큰 핸디캡입니다. 해서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우리 지금 단일한 목소리 내주는 그거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주원 실장님이 보시는 또 다른 위험 요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앞에서 쭉 논의됐던 내용에 뭐 살짝 묻어 있긴 한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했는데, 네. 올해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의 공식적인 정의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라는 건데, 그거보다는 좀 더 광의의 의미로 해석하면 소비가 안 된다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구매력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올해 실업률 높아지고 고용시장이 절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경제성장도 내려가고, 지금 트럼프 이슈니 아니면 반도체 이슈니 수출 경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역시 불확실성. 이거는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바로 지갑을 닫아버리죠.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장기화될 수 있고 2024년, 2023년부터 해서 중국 경제가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물가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네. 내수가 안 살았던 거에 있거든요. 이게 디플레이션은 무서운 게 뭐냐면 한 번 빠지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그렇게 시작이 됐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할 때 저는 사실 수출 경기야 뭐 그거는 바깥의 요인이니까 어떻게 뭐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 정부가 그리고 정치권이 이 내수만은 정말 우리가 세심히 좀 신경 써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올 상반기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조언이나 당부 한 말씀 먼저 박연미 평론가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사방으로 봐도 다 절벽같이 보이는데 저는 그래도 이성으로 비관하되 의지로 낙관합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주원 실장님. 2025년은 위기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 삶의 모토는 어떻게든 세상은 굴러간다입니다. 네.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뭐 위기를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2025년 어렵지만 분명히 잘 극복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곡으로는 주원 실장님의 추천곡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듣겠습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실장 이거 왜 추천하셨어요? 외환위기가 우리 97년 12월인가 네네. 그때 IMF 구제금융 신청하면서 97년에 네. 이 노래가 유행했고요. 제가 그때 이제 학부 졸업하고 증권회사에 잠깐 있었는데 네. 상당히 PTSD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크고요. 네. 한국 경제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신청하셨습니다. 2025년 1월 1일 특집으로 준비한 뉴스레터 K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종철입니다.